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의 시황을 정리하는 오프더 마켓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투자전략팀의 황산해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분석팀 전채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작부터 웃고 시작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이번 주를 한번 요약해서 보여주신 건가요? 이번 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요. 제 계좌도 항상 이제 네. 웃고 있고 그래가지고 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번 주 주간 수익률 보니까 꽤나 많이 주식이 올라가지고 네, 이번 주는 좀 더 산뜻하게 이렇게 방송을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시청자분들도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왜 갑자기 표정이 바뀌면서 기분 좋게 보고 계시죠, 당연히. 네, 그럼요. 저희 오프 더 마켓에 대한 칭찬 글들을 저희 해주 대회 거기 댓글에다 막 써주셨더라고요. 진짜요? 많은 분들이 써주셨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거 잘 보고 계시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발견하지 그러면은 못했네요. 네. 빠르게 또 이제 한 주간을 한번 쭉 훑어보겠는데 네, 24일부터 한번 가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이랑 연준에 대한 압박 강도를 조금 완화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면서 증시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또 이날 연준 베이지북도 이제 나온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또 이날에 대한 또 좀 핵심 코멘트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트럼프 푸시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무역에 대한 그런 언급을 이때까지만 해도 말만 이렇게 좀 톤 다운을 했던 건데 톤 다운을 하면서 증시가 좀 환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실적 발표도 시작되는 모습 보였고 물론 이제 뭐 이날 발표된 실적은 이제 IBM 같은 부분들은 좀 부진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뭐 반도체나 아니면은 뭐 서비스 나우 같은 그런 기업들도 좀 잘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증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황을 준비하면서 사실 보잉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 저번에 중국이 보잉 항공기 인수 중단 명령을 통해서 보잉에 좀 타격이 컸잖아요. 근데 또 요날 보니까 요날이죠. 여기에 보시면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보잉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더 구체적으로 해주실 수 있나요? 보잉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나요? 저희 해주대회 그걸 보시고 관심을 가지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럼요. 그 고세윤 연구원님의 그 영상도 한번 보기도 네. 했고, 이제 그 제가 방송에서 한 번씩 언급을 한 종목이면 또 눈길이 좀 더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보잉이 그렇죠. 보잉이 유독 또 뉴스가 많이 발생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보잉이라는 회사 자체를 분석하기가 참 까다로워요. 보잉이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이번 실적은 잘 나오긴 잘 나왔는데요. 잘 보시면은 뭐 EPS 같은 부분은 아직까지도 마이너스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이제 여기 저희가 이제 자료에 쓴 거 보시면은 이제 캐시번이라는 말을 썼어요. 캐시번이라는 거는 현금을 계속 소진을 하는 거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을 소진이 계속 되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었다. 한마디로 아직까지는 사업적으로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잉 같은 경우에는 이제 737 맥스 사고 항공기 사고 이후 또는 이제 팬데믹에 따른 공급망 이슈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실적이 크게 흔들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는 뭐 신용 등급도 거의 정석본드 직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게 참 좋다. 그러니까 막 기업 자체가 완벽하다가 돈을 잘 만든다? 볼 수는 없지만은 이 일을 상쇄할 만한 매력도 같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의 실적 발표처럼 보면 안 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보잉이 그러면 이제 보잉과 과거의 보잉을 비교했었을 때 잘 나왔던 거죠, 실적이. 돈도 좀 덜 태우는 모습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슈들 좋은 것도 많죠. 최근에 F-47 미국의 6세대 전투기죠. 네. 그것도 이제 사업자로 선정이 되는 모습 보였고, 그런 부분도 또 이제 좀 호재로 작용한 것도 하지 않았나 라고 좀 보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사우디에서 뭐 중국 취소 물량을 좀 구매하겠다라는 의지도 좀 밝힌 바가 좀 긍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보잉 같은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보잉은 어찌 보면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국가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한국이면 뭐가 있을까요? 삼성전자. 그렇죠. 뭐 일본이면은 뭐 도요타도 있을 도요타, 거고 뭐 그런 각 국가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은 잘 안 망해요, 사실. 특히나 보잉 같은 경우는 거의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죠. 에어버스랑 같이 해가지고 그런 기업들은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크게 이런 기업이 파산하는 것 자체가 국가에 대한 신뢰를 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역량과 쉽게 그 정부가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뭐 과거에 GM 같은 경우도 여러 차례 파산 위기가 있었지만 미국이 살려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JAL이라고 이제 일본 국영 이제 일본의 이제 항공사 대표적인 항공사가 있는데 이 또한 거의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가 결국에는 또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좀 다른 시선을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또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입각해서 아까 채원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우디라는 또 대체 수요처를 찾았잖아요. 그걸 누가 했을까요? 미국이 도와준 건가요? 지금 거의 보잉에 대한 수주, 저희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보잉에 대한 수주는 국가 간의 협상 제로 중 하나잖아요. 한마디로 지금 미국이 나서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보잉은 한 대 한 대가 몇 천억 단위의 규모이고 한 대를 이제 수주를 하면은 그게 파생되는 이제 미국 제조업단의 수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은 지금 당장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보잉에 대한 수요가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 뭐 우리는 너네 거 안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지언정 이제 정부가 나서서 좀 수상을 수습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가의 좀 대표적인 기업들은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는 방법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어찌 보면은 주가는 좀 낮지 않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자본 잠식이나 뭐 지금 수익이 안 나고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안 좋지만은 그렇게도 벌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새로운 측면을 들어보니까 또 흥미로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게 참 독점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볼 때 좀 재밌는 부분이 이런 포인트지 않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중 관세를 좀 완화하는 스탠스를 좀 보이고 또 그러면서 증시가 또 상승하는 마감을 좀 보여줬잖아요. 또 이날에는 또 내구재 수주 발표도 나오고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이날 시장 분위기와 내구재 수준은 좀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죠. 시장 자체는 이제 트럼프랑 연준이 좀 흔히 이제 그러니까 시장을 좀 부양시키는 발언을 하면서 또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증시는 올랐던 거고 반면에 내구재 수주 같은 부분들은 이제 헤드라인 수치 자체는 나쁘지 않았으나 세부적인 수치를 봤었을 때는 투자 사이클에 대한 그런 의심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여기 내구재 수주는 컨센을 대폭 상회를 했는데 이제 그 항공기를 제외한 이제 비국방 자본재 수주는 좀 미미한 성장률을 보였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내구재 수주랑 이제 비국방 자본재 수주를 각각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또 한번 궁금했습니다. 그 내구재 수주라고 하면은 보통 어떻게 딱 생각이 드세요? 내구재. 일단 뭐 내구재가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 뜻하니까 중장기적으로 소비를 하는 게 그렇죠. 좀 커졌다? 그런 상품들을 내구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소모하는 물품이 아니라 좀 장기간 사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있잖아 내구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간 사용하는 물품들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내구재라고 부르는데 그 내구재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내구재는 좀 공장 설비 관련된 그런 기기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투자 사이클 상에서 우리가 내구재 수주를 보면서 향후 기업들이 현재 제조업이나 아니면 현재 산업에 대한 경기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구재를 보시면은 항공기랑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표로서 보려고 하는 그런 투자 사이클이나 산업 사이클이 아니라 항공기 수주나
자동차 구매는 좀 다른 뭐랄까 다른 색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항공기 수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가 되게 큰 규모의 수주이기 때문에 좀 지표를 좀 흐리는 거죠. 지표의 그런 데이터를. 그래서 뭐 간간히 뭐 보잉이나 이런 국방 그런 계약을 크게 하면은 지표 확 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구재 수주 헤드라인도 중요하지만은 그 밑에 있는 비국방 자본재 수주를 또 봐야 되는 이유 중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항공기 주문이 전체적인 항공기 주문이 헤드라인 지표는 이제 크게 기여를 하면서 상승했으나 잘 뜯어보니까 이제 아직까지 그런 기업의 그런 투자나 좀 뭐 기계 주문 같은 부분들은 올라오지 않았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아,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내구재 수주가 컨센을 대폭 상회를 한 게 이제 기업들의 투자 지표가 엄청 올라간 게 아니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그 비국방 자본재 수주를 보니까 미미한 성장률을 보였기 그렇죠.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업들의 투자가 좀 올라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건가요? 이 지표를 쉽게 파악하려면은 그냥 공장에 계신 분들이 어떨 때 나사를 주문을 하고 어떨 때 나사는 소모품이구나. 어떨 때 드라이버를 주문을 할까를 생각을 하면은 경기가 좋고 앞으로 일거리가 많아야 드라이버를 주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거랑 비행기를 주문하는 거랑은 다른 성격이니까. 그쵸, 비행기는 그쵸. 뭐 가서 영업을 해서 수주를 따오거나 이렇게 하는 판단들인 거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런 뭐랄까 공장에 대한 그런 산업에 대한 판단보다는 뭐 소비 쪽이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래서 분리를 시켜 놓는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 경기 지표는 공부를 해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내구재 수준은 좀 중요한 지표라서 이렇게 GDP에서도 좀 투자 판단할 때 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알아두시면은 현재 경기가 어떤 상황인가 정도는 좀 볼 수 있는 힌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그 다음 날에도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이 계속되고 그리고 이제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결정이 또 이루어지면서 면세 결정이 이루어지면서 증시가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또 이날 저번 전날에 아마존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뷰를 좀 더 보여주면서 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보여줬던 것 같은데 또 더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뭐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엔비디아나 이제 아마존에서 우리 AI나 이런 데이터 센터 수요는 견고하다라는 발언도 하면서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좀 빅테크 중심으로 몰리는 모습 보였고 반면에 이제 미시간대 서베이 지표가 여기 나왔었죠. 이런 부분들은 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우려가 남아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해 주는 그런 지표가 공존을 하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볼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미 증시를 볼 때마다 항상 뭔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면은 빅테크가 먼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참 헷갈릴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뭐가 헷갈리냐면은 지금 상황이 무역 분쟁이 완화되면서 빅테크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무역과 빅테크는 관련이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애매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 무역 협상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고 좀 그동안 쌌거나 그동안 많이 떨어졌거나 좀 저렴한 부분으로 이런 투심이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은 좀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왜 나오냐면은 과거까지 갈 필요도 없고 한 1, 2년 전에 빅테크가 시장을 주도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시장의 분위기가 활성화되면은 그때도 빅테크로 매수가 몰렸어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이 활성화돼도 빅테크로 몰렸어요. 근데 그게 빅테크라서 몰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런 빅테크가 시장이 좋을 때는 비싸도 이런 상승 모멘텀이 있거나 좀 성장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몰리는데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는 이런 반등의 그런 뭐랄까 매수세가 나올 때는 좀 싸고 아니면 그동안 급락했던 부분들에서 나와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빅테크의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 빅테크는 한창 잘 나가는 주기였고 지금은 저도 보고 놀랐는데 빅테크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뭐 저점 대비해서 30-40% 떨어진 기업들도 있고 M7 같은 경우 M7이랑 지금 S&P랑 밸류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이제 예전에 한창 뭐 시장이 폭이 벌어졌다니 아니면은 M7과 시장의 간격이 너무 벌어졌다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가 나왔을 때가 뭐 23년도 6월이나 아니면은 올 말, 그러니까 24년도 11월, 12월 초 이때였거든요. 그때 M7 밸류를 보시면은 PER 이제 선행 PER 기준으로 33배예요. 근데 S&P 500은 20배였어요. 많이 그 지금이랑 벌어졌죠. 다르긴 하네요. 지금은 진짜. M7이 25배예요. 근데 S&P 그대로 20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간격이 많이 줄어든 떨어졌구나.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환이 돌면서 그 외에 업종이 올라온 걸 수도 있고 M7이 떨어진 걸 수도 있지만은 이런 우리가 그런 M7 기업들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M7 기업들 하면 성장과 뭐 그런 미래에 대한 기술력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기대치 대비해서는 좀 싸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는 그런 요소이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M7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테슬라 제외하고 성장주잖아요. 또 선도하는 기술력 가지고 있고 근데 퀄리티가 좋아요. 엔간한 기업들보다 더 현금을 잘 만들어내고 네, 맞아요. 마진도 좋고 현금도 많고 그러니까는 이거를 성장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잖아요. 맞아요.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안전한 기업을 찾겠죠. 지금 안전한 기업이라면은 당연히 경기 방어적인 업종도 있겠지만은 뭐 담배 회사나 이런 기업도 있겠지만은 돈 많은 기업이 어딘가 또는 돈이 너무 많아서 현금이 많아서 지금 버크셔 해스웨이나 그 워렌 버핏 할아버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처럼 돈이 너무 많으니까는 뭘 살지 고민하는 상황이 발생하려면은 돈이 많고 돈을 많이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뭘까라고 봤을 때 빅테크가 돈이 많네 그쵸. 보는 거예요. 많죠. 엔비디아는 아무리 다쳐도 마진율이 지금 50%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그런 포지션이 퀄리티가 생각보다 좋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깨달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닝 시즌 돌아오면은 M7 중심으로 좀 이렇게 회복될 거라고 말씀드린 것도 M7을 실적을 까보면은 참 좋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이제 곧 돌아오는 실적 발표도 좀 기대를 해도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긴 그거만 또 맞죠. 기대를 해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또 우려 요인이 하나 또 있긴 한데 그건 또 다음에 하다 보아 또 얘기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29일에는 또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다 보니까 좀 증시 자체가 숨고르기 영향도 있었고 이제 방금 언급했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이런 그 실적 발표 전에 좀 차익 실현 움직임이 보여지면서 혼조세를 좀 보였잖아요. 또 이날에는 또 하드 데이터도 좀 그 일정이 나오고 약간 이랬던 날이었던 것 같은데 또 좀 소개해주고 싶으실 만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바로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이날 바로 M7이나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빠졌잖아요. 네. 그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던 거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이 미국 기술주에 대한 어찌 보면 지금 현재 걱정거리 중 하나가 중국과의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좀 빠진 게 아닌가. 한번 숨고르기에 간 것도 있죠. 많이 올랐었으니까 그동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연구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처럼 여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엔비디아 내용을 한번 봐주시면은 이날 이제 화웨이가 자체 AI 칩 테스트 계획이 좀 발표가 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엄청 이제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중국 기술력에 대한 우려가 이제 중국 기술력에 대한 우려라기보단 중국 기술력이 이제 좋아지면서 미국 기술력을 좀 압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딥시크 사태도 그렇고 이렇게 나오면서 좀 계속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또 연구원님께서는 그 중국 기술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무섭습니다. 일단 무서운 것 같고 그리고 무섭고 쌉니다. 중국 기업들이. 맞아요. 그 두 가지 측면이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 이제 지금 엔비디아가 떨어졌잖아요. 화웨이에 대한 그 기술적 경쟁력이 부각이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M7을 바라보면은 싼 건 맞아요. 근데 싸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과거 M7이랑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M7이 밸류가 33배나 34배였을 때 대비하면 싸죠. 근데 그때는 이제 흔히 뭔 말까지 나왔었냐면은 그 위스퍼 넘버라고 해가지고 실적 발표로 나왔을 때 그 컨센서스를 상회한 걸 또 상회해야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엄청난 성장력이 나왔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33배를 받았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막 성장률이 막 100%까지 안 나와도 좀 주가 반응이 또 나쁘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M7이 지금 25배잖아요. 네. 중국의 항생테크가 15배예요. 그리고 항생은 10배고. 그러니까 이게 거의 격차가 이제 10배 차이 나잖아요. 10배가 이제 10배가 아니라 10배 차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동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을 기점으로다가 밸류감을 점프업을 했어요. S&P도 한 15배 정도 됐다가 지금 이제 20배 올라갔고 그 다음에 반면에 중국은 밸류가 떨어졌어요. 그때 기점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물론 떨어진 이유는 다양하겠죠. 뭐 중국 정부도 이제 어찌 보면은 그런 사기업의 성장을 가만히 보지는 않으니까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성장을 좀 하다 보니까 또 정부 나서서 또 죽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이제 시장에 대한 불신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바라봤던 중국은 뭐 제조업이나 아니면은 저가형 상품들을 물량 공세로 때려박는 그런 산업을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흔히 디플레이션을 수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최근에 나오고 있던 부분들은 딥시크가 개발이 됐네? 얘네가 로봇 마라톤을 하네? 로봇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고 중국에서 자율주행차들이 하고 있고 근데 딥시크를 만들어냈던 기업들이 사기업이네? 스타트업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탄생을 하려면은 어쩌면은 혁신의 사이클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사이클을 하면은 혁신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상품화를 하고 돈을 벌고 다시 R&D를 하고 다시 혁신이 되는 사이클이 만들어져야 이게 가능한 일인데 이걸 중국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놀라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의 밸류가 격차가 벌어졌을 때 이게 중국이 이렇게 혁신 사이클이 나와버리면은 좀 무섭다. 그러면 이제 더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이제 중국 산업이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좀 다르게 좀 밸류를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좀 더 보긴 봐야 되는데 또 모르잖아요. 중국이 또 이러고 있다가 또 갑자기 시진핑 이 기업 좀 마음에 안 드네 하면서 또 이제 이러면 또 다시 또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고 그쵸. 이런 건데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기술력이 좀 무섭긴 합니다. 좀 진짜 중국 기술력이 되게 무서운데 그만큼 좀 정부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요? 그 리스크가 좀 큰 것 같아요. 예측 불허한 리스크가 좀 큰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빌드업을 꽤 오랫동안 쌓아왔어요. 이게 2010년대쯤에 그 신창타이라고 해서 좀 새로운 성장 전환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했던 목표들 보면은 뭐 대중 창업을 좀 장려한다든지 뭐 새로운 소비의 순환이나 이런 걸 강조했었는데 이런 대중 창업에 대한 그런 의지가 장기적으로 이제 쭉 유지가 되면서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들고 어찌 보면 무서운 거는 지금 중국이 도시화율이 어마무시합니다. 그 많은 인구가 다 도시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도시에 살면은 이제 이런 아이 핸드폰도 많이 쓸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쓰다 보면은 또 혁신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참 무섭죠 그런 부분들은. 네. 진짜 좀 많이 기술력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나중에 제가 이거를 인도랑 좀 비교를 했었었는데 인도랑도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저희 자료를 썼잖아요. 인도 자료를 한번 쓰시지 않았나요? 사실 그걸 보다 보니까 더 무섭더라고요 중국이. 인도는 아직까지도 그 많은 인구가 빨래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중국은 그렇게 핸드폰 다 쓰고 하니까 맞습니다. 무섭죠. 네. 다음에는 꼭 그 얘기를 들려주실 수 있는 기회를 좀 얻고 싶네요. 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증시를
보면은 네, 오늘 증시가 또 자동차 관세 완화 행정 명령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좀 되게 들썩였나? 네. 영향이 좀 되게 맞습니다. 컸던 날일로 알고 있는데 또 이제 강보합 마감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잖아요. 저 장 초반에 좀 부진했었었는데 네. 이제 이런 관세에 대한 구체화가 이루어지면서 쫙 상승을 했던 그런 장이었고 뭐 자동차 관세는 관세인데 이제 좀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경기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GDP 여기 속보치 발표를 앞두고 이제 GDP 나우 1분기 전망치가 좀 대폭 하향 조정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또 여기 써주셨지만 무역 적자가 확대된 영향이 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좀 하향 조정이 된 거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좀 뭐 빠르게 말씀드리면은 GDP 나우 같은 애틀랜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는 이렇게 GDP 요소들이 있죠. 소비, 투자, 수출, 정부 지출 네 가지 요소의 측면으로다가 이제 현재 나오는 경기 지표들을 반영을 하면서 향후에 GDP를 전망을 하는 거예요. 약간 모니터링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망이라는 게 미래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이제 현재 이렇게 지표가 나오고 있으니까는 이걸 반영하면은 이 숫자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숫자인데 이제 오늘 이제 무역 적자가 확대가 되는 게 나오면서 그걸 반영해 보니까 1분기 GDP가 더 안 좋게 나오겠다. 그리고 내일 나오네 GDP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장 그렇죠. 내일 이제 GDP 나올 건데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사실. 왜냐면은 아무리 시장이 이런 GDP의 급락을 가정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GDP에 대한 그런 GDP가 부진할 거라는 것에 대한 그런 컨센서스는 좀 구축이 되면서 시장이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급락이 좀 폭이 커지면은 조금 충격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있죠. 네. 사실 하드 데이터랑 뭔가 그 좀 소프트 데이터 단에서 좀 경기 그 부진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사르르판이긴 해요. 왜냐면은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고 트럼프도 이러한 스탠스를 이제 돌리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이제 그동안 3, 4월 동안에 칼춤을 춘 거에 대한 상흔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또 주가는 또 장기적인 거 반영하니까 경기가 너무 빠지면은 트럼프가 더 이런 스탠스를 완화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또 기대하면은 또 이제 단기 매수 기회로 볼 수도 있죠. 만약에 이렇게 시장에 충격을 받아서 떨어지면은 그러면 트럼프도 신경을 쓰지 않을까? 사실 어찌 보면은 트럼프가 이렇게 스탠스를 바꾼 게 물론 아니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또는 이제 채권에 대한 매도세가 나오고 이런 걸 어떻게 무시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제 한번 충격이 나오고 하드 데이터가 충격이 나오고 뭐 여러 우려 요인들이 또 발생을 하면은 조금 더 완화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거 한마디를 같이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실적 발표 시즌 전에는 경기 지표만 보고 경기 판단을 좀 했었는데 또 이제 실적 발표가 되니까 기업들 실적을 보고 또 경기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제인가요? 도미노 피자도 그렇고 네. 이제 펩시코의 실적들을 이렇게 보면서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아지는 게 또 기업들 실적단에서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를 좀 저도 실감을 하게 됐던 시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네. 바텀업으로 탑다운 접근을 한 것도 생각보다 한 템포 빠른 그런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제일 빨리 체감을 하게 될 거니까 이런 통계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런 것도 좀 좋은 힌트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도 더욱더 좀 이제 내일 발표될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실적도 그렇고 아마존이나 그런 좀 빅테크들은 그래도 계속 자기들이 사업을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좀 더 매수세가 더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해요. 이런 일반 기업들 대비해서는 좀 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더 매수 기회를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시황은 또 정리는 여기까지 해보는 걸로 하고 또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 당장 실적 발표가 나온다고 해주셨잖아요. 그럼 그거 외에도 또 좀 보면 좋을 만한 포인트들이 좀 있을까요? 그거 외가 아니라 그거 안에서 이제 지금 사실 알파벳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봐야 되는 게 알파벳이 그 클라우드 매출은 조금 성장이 둔화가 됐어요. 그리고 금일 이제 그 마이크로 컴퓨터도 네.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촬영이 이제 아침에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이후에 발표될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아마존에서 또 확인이 된다면은 지금의 랠리가 조금 톤 다운 될 수 있다. 조금 죽을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 요인들의 이쭉 이어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주간의 시황을 잘 찾아봤는데요. 잘 이제 살펴봤는데 또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빅테크들 실적이 어땠는지를 또 알아보기 위해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본격 시황 토크쇼 오프 더 마켓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